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온인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과 K-바이오의 성장 잠재력도 전 세계에 알렸죠. 반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약 조건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MTN 제약바이오 포럼은 바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도 무관객 포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포럼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계신 네 분인데요. 전해숙 서울 광진감 국회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백린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문섭 진원생명과학연구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네 분과 함께 제약 주권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해 우리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잠들어 있던 자국 중심주의를 깨웠으며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 백신 불평등 구조는 자력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제약 주권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가, 사회,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 주권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완주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이자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때다. 제6회 머니투데이 방송 제약바이오 포럼. 코로나19 장기화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예, 먼저 현재 토종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는 내용 모두 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승규 부회장님, 예.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가운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식약처 3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치료제랑 백신 기술 개발 중에서 치료제 개발 기업 경로는 한 40개 기업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개 기업이 임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12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지금 5개 기업이 임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 치료제 개발은 신약 개발 파트랑 그다음에 약물 재창출 분야에서 이제 두 가지 그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로는 보면 혈장 치료제랑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또 면역 조절제 분야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일단 국내 최초의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에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한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 약은 고위험 경증 중증도에 약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는 지금 미국과 스페인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EU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장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지시 녹십자에서 개발 중이고 일단 지금 임상 투여를 완료했고요. 이상 투여를 완료했고 지금 결과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NG생명과학에서 지금 임상 2상을 종료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물 재창출 이제 개발 현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제약사나 많은 벤처에서 제일 많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약물 재창출 개발 현황입니다. 지금 한 18개 회사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임상 1상이 3개, 2상이 9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종근당이나 대용제약, 그다음에 신풍, 부광약품, 동화약품, 인민마드 같은 기존에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런 약물 재창출 개발 현황 개발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3대 백신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백신 전략 품목은 일단 핵산 백신과 그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데 핵심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넥신과 진흥생명과학에서 아주 많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항 백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직스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그 셀리드라고 하는 벤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임상 1, 2상 진행 중에 있지만 올해 안에 국내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내에서도 참 적지 않은 기업들이 백신 치료제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군요. 이 가운데 또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단계에 있는 곳 아닙니까? 정문섭 소장님, 현재 백신 임상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3가지 제품을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제 감염 방지 코어 스프레이 치료제인 GLS 12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약물이 코 부위에 있는 비강 세포의 쓴맛 수용체에 이제 전달돼 가지고 결합되면 이 산화질소가 생성돼 가지고 이 향후 이제 코에 진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상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감염을 방지를 하는 그런 원리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1일 3회 분무로 이제 지속 효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한 휴대가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마스크 대용 감염 방지 용도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미국에서 임상 2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품은 저희가 이제 경구용 캡슐 약물인 GLS 1027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약물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 면역 세포의 과대 면역을 정상 수준으로 억제하여 중증 폐렴을 방지하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정상 면역에 의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원리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집에서 한 2주간 감기약처럼 이렇게 손쉽게 복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완치하는 약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FDA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임상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기 2개의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상관없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즉시 이 선제적인 치료제로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GLS 5310인데 이 스파이크 항원 이외에 이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ORF3A라고 하는 항원을 추가하였고요. 신속하고 쉬운 대규모 접종을 하기 위한 접종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백신 생산과 같은 것과 그다음에 상온에서도 1개월 이상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의 보관 및 배송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임상 1, 2회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실험 동물에서 남아공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원생명과학도 하루속히 또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좀 늦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성백린 담장님, 먼저 이렇게 개발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백신 개발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 기간이 필요하죠. 최소 10년, 15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은 굉장히 압축 성장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거리 100m 달리기는 잘하지만은
이 마라톤에는 약한 이와 같은 그 체질적인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 축적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생산을 해서 우리 접종에 나서고 있는 예를 들어서 mRNA,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가장 신속하게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은 개발이 신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개발에 투자를 해서 거의 20년이 넘은 이와 같은 장거리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이와 같은 코로나에 이 상황이 있을 적에 대처가 가능했었던 거였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백신 개발에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한다면은 향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이와 같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시군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험난하다는 이야기가 이 업계에서도 들리는데요. 직접 실제 기업에 계신 분께 여쭤보죠. 정문섭 소장님,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긴급 사용 승인이나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3상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 해외 기관과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수만 명의 임상 시험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고 또한 해외의 임상 기관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막대한 연구 개발비의 가 필요하고 이 연구 개발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정말 이 비용 부담이 사실 임상 진행할수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 그 소장님 혹시 그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백신의 임상 2A상 연구 결과가 우수할 경우에 정부의 그 직간접적 임상 자금 지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들이 토로하는 가장 어려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저희는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그 당시 들어오시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 K 뉴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장을 맡아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이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계속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도 가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다 업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이 참 어렵습니다. 임상에 들어가는 돈도 어렵고 외국에서 300명의 이상에서 임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국내에서 한 45명 정도 되는 임상 받는 것도 몇 달이 걸려요. 거기서 다들 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임상시험에 지원하자.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백신 임상시험에 143명이 지원한 거 보셨죠? 그래서 국가임상시험센터에다가 저희가 그걸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내 임상을 못한 기업들이 국내 임상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오고 또 사스가 오고 또 메르스가 왔지만 잠깐 하다가 다 지나가니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가 없애버려요. 삭감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신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의 십몇 년 동안 예산을 보건복지에서 올려놓으면 기재부에서 삭감돼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업들에만 이 희생을 강요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잘 버텨줬고 백신 공장 같은 경우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그 공장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 효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부가 이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임상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임상센터에서 해외 임상과 국내 임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임상센터를 이번에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드는 돈을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보해서 주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이건 정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조금 느리긴 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들어도 승인을 쉽게 해줘야 되거든요. 승인 쉽게 해주고 보험에서 또 빨리 등재되게 해주고, 이런 게 국가가 신속적으로 신속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초스피드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식약처가 그걸 받아서 위기 상황에 따른 신속 승인, 신속 절차, 이런 걸 갖다 해주겠다고 이번에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느냐, 언제 우리나라에 치료제가 들어오느냐. 셀트리온도 저희가 144명이 임상시험 하고 나서 임상이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제도 그렇게 해서 국내 임상, 국내 임상 뭐 한 40명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치료센터에 환자가 갔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임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임상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환자를 격리하느라고 바빠서 이 임상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코로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게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전 정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된다. 임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그것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근데 앞서서 정문섭 소장께서 토로하신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다른 기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혜수 위원께서 해주신 건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개발 안 된 게 정부가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런 상황은 잠깐 있다가 약간 없어져 버려요. 이분들이 약을 생산했는데 그 약을 상황이 끝나버리면 다 적자예요. 백신도 우리가 개발했는데 정부가 미리 사주지 않으면 다 적자예요. 이 기업들에게 적자를 감당해라 하면 아무도 개발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당신들이 손해보지 않게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이 워낙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니까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팬데믹 딱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다 적자를 안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도 해주고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주겠다는 약속도 해줘야 되고, 당신들이 생산하면 우리가 지금 신속 승인을 해주잖아요.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해주는 이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근데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졌을 때 정부가 이것을 구매해준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성백린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된 백신을 구매 약속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둘 다 모든 것을 한다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사실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VIP께서 구매 약속을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매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도 있고요. 지금 전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지금 개발한 우리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만약 코로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코로나가 상시화될 것처럼 이제 의견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은 적어도
한 1년 전에 우리 산업체들이 이 백신을 개발할 적에 투자를 이 개발 의지를 표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기업으로 보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성장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이와 같이 도전장을 내밀고 했었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은 개발이 됐을 적에 구매 확약을 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을 받은 여지는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백신을 정부가 수매해서 그것이 폐기 처분돼야 될 이런 상황도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한 우리가 최대한으로 모든 역량을 대비해서 가지고 대비를 하지만 이 우리가 대비한 백신 치료제가 사실은 아무 쓸모없이 폐기 처분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은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만드는 백신을 쓸 일이 없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투자한 비용을 건지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좀 어떤 의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복이 된 이후에도 과연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상업성이나 효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이 달리는 게 뭐냐면 개발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승규 부회장님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패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기업으로 보면 아주 리스키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성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과 치료제들이 뭐 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좀 경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완주는 분명히 해야 되죠. 완주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재 형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투자 비용을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완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치료제건 백신이건 개발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그 팬데믹 같은 위험한 상황이 후발주자들이 점프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들을 단기간 내에 임상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프로브 컨셉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브 컨셉을 할 수 있는 적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글로벌 임상을 하면서 계속 프로브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 본다면 아마 이러한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내년이나 올해 정도 되면 우리 내부의 백신 개발 기술이나 신약 개발 기술, 치료제 개발 기술은 아주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어떤 합의점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이게 끝나면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옛날에도 했어요. 아니 지금 뭐 감염병 끝났는데 왜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냐. 이게 거의 한 5년이나 6년 주기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5년 뒤에 올 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릴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음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그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음압시설을 병원에 73개밖에 안 된 걸 제가 병원 관리에다가 넣고 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질 때 한 800개 정도 가까이 해서 우리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처럼 그때도 백신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산이 깎이는 걸 제가 이거 백신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건복지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효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진원생명이나 우리 기업들이 백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났다고 치료가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뭐 물량이 남았다 해도 그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자주 이제는 5년 단위가 아니고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연구도 지금 우리 기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백신 생성 과정도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해낸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 약을 생산하거나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또 그 백신을 생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게 있더라도 정부가 그런 손해를 기업의 손해가 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안아주면서 연구를 열심히 해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합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 연구를 했는데 마침 노바백스가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더 기술을 요즘은 뭐 IT 기술이 굉장히 접목되지 않는 바이오 헬스는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좀 발전해서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특허 기술을 우리나라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특허 기술을 준 거지. 우리나라에 백신 공장이 없었다면 노바백스가 합성 항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줬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후반부에는 거기에서 우리 국산 백신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가 CMO 방식의 이제 백신에 대한 제조 공정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빛을 발한다라고 보셨습니다. 예, 그렇죠.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사실 이번에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성백린 단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제가 5년 전에 하면서 제가 백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5년 전부터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하셨군요. 예.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개발하는 백신은 다 추가 접종, 2번 접종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바이러스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 변종,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종이 나올수록 지금 현재 맞는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백신이 지금 조금 늦긴 늦었지만은 우리 6개월, 1년 늦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또 다른 변종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향후의 추가 접종 방식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라도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해 놓으면은 향후 이와 같은 그 변종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할 적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또 다른 인플루엔자가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상시화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면은 유행성 독감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접종을 하는 만치 시장이 확보가 돼 있어서 인플루엔자 백신만큼은 전 세계에서 백신 마켓에서 3위, 2위, 3위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마켓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쩌면 코로나도 그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처하는 데서 선진국보다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상시화를 대비를 한다면은 우리 향후 굉장히 커다란 시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가 우리 예상과 달리 좀 사라져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이와 같은 개발 의지, 경험을 축적을 하면은 또 다른 코로나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왔을 적에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개발을 해서 그런 계기로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임상 3상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96% 효과가 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서 86% 효과가 있고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55.4% 이상 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 우리나라에 지금 특허 기술을 줬는데 그게 생산되면 변이 바이러스까지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생산 공정은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 예. 예. 이제 설비에 대해서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점을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기업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이승규 부회장님, 예.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주에 대해서 기업들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치료제 개발이건 백신 개발이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완주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기업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공하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성공리에 완주시키고 그다음에 국산 백신을 런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짧게 보면 일단 저는 세 가지라고 좀 좁혀 말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만으로는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임상을 가야 되는데, 결국 글로벌 임상할 수 있는 임상 디자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내공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글로벌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파트너 국가가 있게 마련인데, 이 파트너 국가의 글로벌 파트너를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단서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 기업이 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파트너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글로벌 임상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이낸스 부분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결국 이거는 나중에 제품 개발하고 나면 마케트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확산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진원 연구소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임상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많게는 3천억, 4천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비용인데, 과연 이거를 개인 기업이 모두 안기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안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을 때 600억, 700억 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임상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완주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렸다는 거거든요. 개발하는 전차원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번에 아주 치밀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같이 가야지, 어차피 이제 이런 팬데믹들은 자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수 있는 팬데믹들을 잘 탄력성 있게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그러한 전체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전혜숙 의원님, 정부 지원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미국은 거의 12조 정도를 기업에 줘서 초고속으로 빨리 개발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만큼의
뭐 경제적 그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재난지원금 주는 액수를 생각하면 기업들은 우리를 줬으면 우리가 다 개발했을 거 아니야. 10분의 1만 주죠. 한 10분의 1만 주시지 뭐. 이런 정도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걸 하려면 정부가 금융펀드를 만들어서 기업하고 좀 이게 적자를 이런 연구라는 거는 항상 적자예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 임상을 하는 게 새로운 걸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적자를 보는 것을 장려를 해야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새로운 연구 그게 나오는데 야 너네들 연구했는 거 이거 소용없어라고 하고 돈을 적게 지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IT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잖아요. 모든 바이오 헬스도 IT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 인재들과 이 IT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파트에 대기업들도 뛰어든 것도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걸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지자체 단계에서 임상을 하게 해줘라.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 어려운 임상을 하게 하냐. 해외에 가서 임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고 국내에서 그 많은 환자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자체와 방역과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빠른 이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고 치료제에 대해서 또 백신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라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요구 사항이었고 그걸 정부가 조금 받아들여서 지자체에서 최근에는 이제 환자가 생기면 같이 붙으면서 이제 임상을 조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기업에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빨리 치료제 개발하고 빨리 백신 개발하면 코로나는 빨리 끝난고 감기 중에 하나로 독감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작년 연초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K바이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동력이 뭐였냐면 작년 연초에 우리나라 진단 기업들이 빨리 제품을 출시해서 빨리 생산을 했고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진단 키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메르스라는 걸 겪으면서 정부에서 아주 많은 R&D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벤처건 제약기업이건 그때 생산에 관련된 부분과 웬만한 R&D에 관련된 그 경험을 쌓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스럽게도 메르스가 금방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됐는데 재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과연 이게 덤빌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메르스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지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신속 승인을 빨리 내줬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키가 아니었나. 결국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물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신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도전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늦게 나오느냐. 이전까지 그렇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경험을 그대로 안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향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좀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체외 진단기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하나 내려면 뭐 1년이 걸려요. 그러면 메르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손해밖에 못 내요. 한번 사용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체외 진단기기는 이 인체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체외 진단 기기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의료기기와 체외 진단 기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2달 뒤에 하늘이 도우셨는지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체외 진단 기기가 신속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감염병이 앞으로 어떤 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맞는 신속한 정부의 대처가 우리가 세계에서 체질진단기기를 가장 빨리 생산해서 해외에 그 국위 선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계속 정부에 강조하는 거는 제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빨리 점검해줘라.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의료기기도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고 바이오 헬스 제품도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냐면 아예 검사를 할 때 복지부와 식약처 같이 봐라. 같이 봐서 허가를 식약처 받고 복지부 받고 하지 말고 이중을 하지 말고 같이 보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제품을 결정해줘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 메르스 때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적자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예, 정부의 신속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제 질문 드릴 텐데 사실 부담되실까봐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뺐습니다. 정문섭 소장님, 코로나19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특별히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이 식약처와 방역 당국이 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할 경우에는 현재 규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해서 신속한 개발을 지원해 주신다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허가가 더뎌져요. 외국에서 제품이 생산된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 걸 대비를 해서 빨리 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나오면 대비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 빨리 안 돼주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그 신속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세계에 없는 걸 우리나라에 내는 거. 이걸 이제 식약처가 빨리 도와서 이제는 신제품이 빨리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의 이제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규제들이 신속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무시하고 제품을 만약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국민한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종 감염병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규제를 철폐한다기보다는 규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제에서 어떤 부분은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자료가 10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식약처나 방역당국이 좀 인정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신속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다 유용성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식약처도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걸 가지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도전하는 기술들이 실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지금 식약처나 복지부가 혁신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마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실 건데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부 관계자로서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조건부 허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하지만 쓰게 해준 거잖아요. 이 조건부 허가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게 하는 예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는 현실을 지금 조건부 허가 가지고 온 전 국민한테 전 세계인한테 다 쓰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백신을 맞는 걸로 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분명히 기업들도 또 정부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니까 건의를 하시다 보니까 끝도 없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완주의 의미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네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생 빈도가 특히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백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가 향후 10년 내에 인류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팬데믹 가능성 있는 바이러스를 10개를 선정을 해서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코로나 타입이 2개가 들어있었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 2년 내에 코로나 변종이 지금 찾아온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WHO에서 Blueprint List of Priority Disease라고 한 그 10개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지금 코로나는 2002년도에 있었던 사스 코로나의 변종 아닙니까? 그래서 변종이 발생되는 동안에 17년 만에 이제 변종이 왔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은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가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메르스 코로나2로 변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그 몇 년 전에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려다가 지금 잊어먹은 지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소뇌증 이런 지카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하나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거의 수만 명이 죽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기 서식지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는 대표적인 댕기열, 이와 같은 그 바이러스들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언제 누구를 찾아올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사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강한 우리 능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팬데믹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미래 팬데믹을 대비해서 이제 어떤 백신 개발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문섭 소장님. 예, 저희는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 메르스 백신을 저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상 임상을 완료를 했고 그 결과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는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그 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또 착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근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그 mRNA 백신 플랫폼을 포함해 가지고 신종 감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미래의 팬데믹에 대해 대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과거에 메르스하고 신종플루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당시에도 정부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코로나19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신종플루 사태 2009년도 예.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염성 질환의
정부 주도형으로 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던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독감 백신 생산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종플루 2009년도 오기 전에 4년, 5년 전부터 산업자원부가 주도가 돼서 그 당시에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생산시설 구축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신종플루의 신자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매년 감염하는 유행성 독감 백신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종플루가 찾아와서 유행성 독감 백신을 생산하기도 전에 이 백신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유비무환이죠.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당시에 투자가 2003년도에부터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는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혜택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감염성 질환의 대책에 관한 한 어떤 정부의 어떤 이것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K-바이오, K-방역으로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한 것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전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 대응할 수 있도록 되는 이런 것이 됐죠. 지금 우리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진단 이 기기법 같은 것들도 만드시고 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 삼아 지금 현재 우리 현 정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한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처방,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와 같은 유비무환의 이와 같은 대책이 국가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해수 의원님은 지난 2월에 대정부 질의에서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 체계가 좀 비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배경과 취지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지금 감염병 거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의약품을 지원한다거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그것을 허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의 시스템 그대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식품의약처에서 그걸 이제 그걸 2021년 3월 9일 날 그 제가 대정부 질문 한 달 뒤에 식약처에서 치료제나 백신의 신속 허가 심사 및 긴급 공급 체계 구축을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되면은 우선 심사, 수시 동반 심사, 동시 심사 이런 신속한 허가 심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가시면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스템으로 이제껏 없었어요. 없는 걸 이제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라도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좀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먼저 이승규 부회장님, 그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왜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감염병 연구하시는 분이랑 논의를 해보면 감염병 연구하시는 분들은 군대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다가 뭔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군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군대가 뭔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전서부터 많은 훈련과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보면 감염병 연구가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감염병 연구를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R&D 비용하면 전혀 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R&D
파워를 늘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 백신 생산 소재 부품 장비를 한번 리스트를 조사를 해봤는데 국산화된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아무리 치료제건 백신이건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같이 밸류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저희는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기술에 대한 예산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양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R&D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될 텐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이 중장기적인 전략에 같이 포함이 돼서 단순히 하나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의 전략만이 아니고요. 좀 더 진짜 아주 멀티플한 그런 좀 3차원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나온 진단 키트의 기술 개발이든지 백신의 기술 개발이든지 치료제의 기술 개발이 고다음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데이터로 사용해서 다른 제품들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저희는 이번에 팬데믹을 맞이하고 나서 앞으로 팬데믹을 대비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치밀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과기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쪽에 있으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구했는 연구에 대한 걸 플랫폼에다가 넣어서 연구자들이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플랫폼에 우리가 개방을 해놓으면 오픈을 해서 이제 자기 연구 결과를 올려놓거든요. 이번에 뭐 김벤네리 교수가 RNA 코로나 바이러스 RNA 지도를 개발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잖아요. 그걸 오픈해서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걸 과기부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일본이나 또 다른 국가의 의존도가 지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백신 소재 부품 장비 품목을 일단 뭐 브리프하게 조사한 쉬운 개를 보면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개, 3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저희가 보면 소제품 장비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생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지라든지 레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주변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정책적으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약품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제 소재죠. 예, 소재. 의료기기, 레진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 백신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뭐 분자 진단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키트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재 부품 장비들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기술이 있는데 의료기기 허가가 잘 안 난다는 데 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허가가 안 나서 제가 첨단 의료기법을 만들어 놓고 놓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이런 걸 갖다 빨리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해서 우리나라 국산화되면 얼마나 우리가 연구하는데 편해요. 꼭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좀 더 약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어떤 설비나 장비들을 개발해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국내에서 좀 확장이 되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이거를 사용했던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 말은 국내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기존에 사용했던 라인들을 바꿔야 되겠는 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체력 같은 경우에도 기초 체력을 먼저 키워놓고 근력이랑 다 만들어놔야 비상시에 출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관련해서 성백린 단장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치료제 백신 개발이 왜 자꾸 이렇게 늦느냐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데 잠깐 좀 시원한 말씀 하나 좀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유행성 출혈열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네, 이것이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호환 박사님 이것을 발견하시고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90년도 초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잊어먹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지금 해외보다 너무 늦는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듣고 있었지만은 사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그동안 이것을 선배가 해놓은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지 못하고 압축 성장에 관계된 이와 같은 다른 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백신 개발의 역사가 지금 뒤안길에 파묻혀버린 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 이미 선배들이 해놓은 이와 같은 역사들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지금 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백신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해서 많은 데서 같이 공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저 백신 실용화 사업단에서도 이와 같은 공통 플랫폼, 특별히 신속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지금 현재 mRNA 백신이라든지 벡터형 백신 이것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요. 합성항원 백신으로도 신속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가능한 한 우리가 빨리 만들고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어서 같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백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저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정문섭 소장님, 이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근본 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이제 경험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제 신종 감염병 백신 플랫폼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 국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관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협력체가 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신속하게 임상을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전임상 연구인데 신속하게 전임상 연구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특히 이 감염병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방 효과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 예를 들어 BL3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설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연구자들이 육성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임상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이승규 부회장님,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생기면서 저희가 던져야 되는 이제 의문점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연 이 팬데믹이 나왔을 때 그 부처 간 거버넌스 R&D의 정립이 제대로 돼 있었나?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효율적인 R&D 체계가 과연 구성이 돼 있었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런 팬데믹 같은 거는 기초화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그러한 네트워킹들이 과연 이번 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저는 거기에서 저희가 답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저희가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내공이 있지 않고는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백성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은 저변에 저희가 모두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분야에 관련해서 과연 내부에서 우리가 얼마나만큼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이 있었는지 관련된 부분이 좀 저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려면 과연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한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글로벌 어라이언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래도 글로벌리 많이 좀 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글로벌 어라이언스를 계속하면서 좀 파워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저희 숙제라고 보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의 생산에 관련된 부분의 능력들을 워낙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가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제 개발이나 그 핵심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잘 조화가 돼서 아마 이번 기회가 한국 바이오 특히 뭐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 능력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뭐 대정부 질문 때에도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IT가 굉장히 발달했고 AI, 그럼 네트워크하고 또 이제 데이터 이런 걸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연구하는 기업들은 이 노바백스를 개발한 기업도 대기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아까 우리 진흥생명화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함께 코업을 해서 거기서 이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초 연구 개발 전문가와 또 뭐 그런 현장 생산 인력 이런 걸 같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연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을 할 때 그 동물 실험과 실제 실험을 같이 병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당겨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라고 제가 이제 과기부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임상할 수 있는 아까 시설도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걸 좀 확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또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초의 멋진 그런 치료제나 뭐 이런 백신들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잘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예, 성백린 단장님, 그 미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짚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인데요.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중심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빠른데 우리는 늦었지? 그런 질문을 할 적에 답변이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이미 에드워드 제너라는 백신의 아버지가 230년 전에 천연두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이와 같은 200년이 넘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물론 30년 전에 유행성 출혈 백신을 개발한 경험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 굉장히 연구 투자하는 이런 기간이 짧았었고요. 따라서 어쩌면 영국의 230년의 투자를 우리가 잘하는 게 압축 성장 아닙니까? 앞으로 20년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따라잡는다 하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지금 국가과학기술 회의에서 최근에 2045 개발 전략을 냈는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해방된 지 100년을 이어마킹하는 2045년도에 우리나라가 달성해야 될 기술 개발 중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범용성 감염병 질환 백신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와 같은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가 투철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지금 20년 남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말이 아니라 실행 전략을 짜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일제 해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원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어쩌면 정부적인 이와 같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200년 히스토리를 20년으로 압축 성장으로 하면 중장기가 아니네요. 단기 전략이네요. 이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승규 부회장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 특히 뭐 이번에
치료제나 백신의 문제를 떠나서 바이오 산업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가 좀 많이 오래전부터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R&D를 기반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많은 것들 투자해서 많은 씨드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보고, 근데 이제부터는 그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좀 산업화를 하려면 뭔가 조직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이 분명히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정확한 로드맵을 그리려면 여러 곳에서의 목소리보다는 단일화된 목소리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감염병 연구소라든지 이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이제 과연 생겨져서 서로의 아레나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과연 꼭 이렇게 나눴어야만 됐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나눴다고 하는 거는 중복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좀 더 크게 나가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은 바이오 산업이 이전에 제약 단순하게 그런 어떤 컴파운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IT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다른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한 부서만의 어떤 의견이 담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R&D도 뭔가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도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뭐 뉴딜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4차 산업혁명 나오게 되고 미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좀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일들을, 물론 그거를 어떤 정부 조직 체계 산하에서 아주 완전히 파괴적인 혁신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르바와 같은 팬데믹도 그 산하에서 모든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미래 팬데믹 대비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감염병 질환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질병의 이와 같은 관리에 포프런트로 나가 있는 그 질병관리청, 이번에 그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승격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방역에 관한 한 질병관리청이 이와 같은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것은 잘 이와 같이 진행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백신에 관련해서는 이 질병관리청 내에 지난 한 4, 5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 또는 결핵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을 또 이와 같은 돕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저는 이와 같은 그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가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어디로 했냐면 미국 NIAID의 백신 리서치 센터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 미국의 그 VRC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백신 디자인부터 해서 그리고 바이러스의 병인성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신의 생산 시설까지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부터 해서 생산까지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미국이 VRC가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 있는 이와 같은 기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조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기초 연구에 관한 것은 이제 과기정통부의 그 중장기적인 이와 같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협업이 돼서 진행돼야 될 것처럼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이 많은 다양한 백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신 실용화 사업단이 작년부터 출범해서 10년 동안 총 2,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기획이 된 시점이 2017년, 18년도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는데 코로나의 코자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백신 개발의 이 범위 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런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축하는 것이 그런 그 어떤 그 내부의 연구에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요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중장기적인 이 같은 정부의 플랜이 효율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 사태까지도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 100% 동감하고요. 저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마라.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 힘듦이 있지만 이것이 또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IT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곳곳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건복지부 내나 식약처나 또 이 정부 전반적으로 총리 산하로 해서 지자체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치료제 개발은 힘든다. 그래서 그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부의 그런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부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우리 의약품이나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허가나 지원 시스템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과기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과학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연구 결과를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이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상시험도 이제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언제라도 현장에 날아가서 듣고 또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산업계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승규 회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 치료제를 떠나서 어찌 보면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보면 아마 바이오 산업계에서 많은 어깨 무거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주신 건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택 기술이 바탕으로 되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확 올라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되게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산업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기업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많은 이제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이 저는 다시 한번 그 투자의 결과물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업들도 좀 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좀 좋은 결과물을 내고 그러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긴 호흡에 긴 안목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성백린 단장님, 그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승규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오 산업의 중추가 되는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 아닙니까? 생명공학 기술,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고 그것의 약자가 BT 아닙니까?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적에 BT는 버티기의 약자다
라고 이렇게 항상 강의를 합니다. 예. 한 해, 두 해 하다가 그냥 쉬이 지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적으로 성숙이 되어야지 우리 지금 이승규 부회장님 말씀하신 바이오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수용성도 필요합니다. 벤처 기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어도 회사를 했다가 한 2번 정도 말아먹은 사람. 한 2번 이상을 실패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패에 대한 수용성도 우리가 좀 받아주는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 정서 또 기대치 이런 걸 조금 바꿔서 좀 더 버티기 문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버텨야죠. BT 또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 전혜숙 의원님도 앞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또 정책 과제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껏 사회는 IT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T 시대예요.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산업이고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다고 해서 그 뭐 적자 났다 또 이런 거 예산이 뭐 허비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의 우리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큰 지원과 연구 기반을 정부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도전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영세하다. 그런 정부의 탁월한 식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대폭적인 지원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학 인재들이 버티기 어려워요. 과학 인재들 뽑아놓으면 다른 파트로 가버리는 이런 걸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면서 우리 과학 인재들을 정부가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계 안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분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필수적인 제약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기업의 의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셔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K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제6회 제약 바이오 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년 4월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